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일 만에 2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나흘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부터는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시행이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태어난 해, 주민등록상에 태어난 해가 끝자리가 1과 6인 분들이 오늘 약국에 가서 공적 마스크를 1인당 2매씩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시행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제약 앞에서 관계부처가 최대한 지혜를 짜내 설계했습니다. 정부는 약속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공급을 추가로 확대하는 일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의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간곡히 당부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론센터소장, SBS 민성기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민성기 위원, 공적 판매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실제 약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면은 어쨌든 태어난 해가 1번, 6번 이렇게 끝나면은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대리 구매는 대통령 지시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애인에 한해서만 대리 구매가 가능했는데 10세 이하의 자녀 그리고 80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의 동거인이 대리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동거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을 입증하게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리 구매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 가족 한 명이 가서 모든 걸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리구매 대상자, 자녀나 어르신들의 생년에 따라서 그 해당 요일에 가서 다시 가서 또 사야 하는 그런 불편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겠죠. 오늘 상당히 기온이 높고 이제 봄 기운도 느껴진다. 그리고 추가 확진자 수도 200명대로 떨어졌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19 조금은 진정되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아직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마스크 구매 오부제,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대책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것이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마스크가 모자란 거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불만이 있지만은 이 모자란 상황에서 나눌 수 있는 거는 지금 현행 제도가 좀 효과적인 거 아니냐. 그리고 가까이 대만에서 좀 비슷한 걸 이제 시행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던 그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국민들의 지금 마음이. 예. 제가 방송 시작 전에 SBS 근처에 약국을 돌아봤는데 이미 떨어진 데도 있고요. 또 아직까지 오늘 공적 마스크가 안 들어와서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약사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런 정부의 조치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그 요일별로 살 수 있는 국민이 대략 1,040만 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공적 마스크가 매일 공급되는 게 600만 장이에요. 그러면 1인당 2매를 사잖아요. 그러면은 1,040만 명 중에서 300만 명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700만 명은요, 구매할 수가 없어요. 이런데 정부가, 국민 여러분, 배려해달라, 양보해달라, 양해해달라, 마스크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는 국민께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상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네. 일주일이 지나면 구매할 수 있는 인원이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곱하기 5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1,000만 매일매일 명이 그 정도뿐이 안 된다. 매일 그렇죠. 1,000만 장이 필요한데 1,000만 명이 매일 살 수 있는 인원은 되는데 300만 명이다. 3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700만 명은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정말 정부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려서 이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양해해달라, 좀 배려해달라 이렇게 해야지. 자, 국민 여러분 약국 가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막 얘기를 해놓고 못 사는 국민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예. 뭐 그 부분 관련해서 정세균 총리가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달라라고 또 당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국민 여러분 약국 가시면은요 1인당 임에 살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국민은 아 그래 오늘 내가 가면 살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거 근데 아닙니까? 진짜 그 말이 예. 아다르고 어다르고라고 해서 모든 국민이 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진 않았죠. 그러면 이제 다 못 산다고 말한 적 있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시행 초기에는 틀림없이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네. 부족한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미리 양해를 구했던 것은 제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장 소장님 뭐 말이 산술적으로 맞지만은 1,000만 명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간다라는 전제하이고 그 이야기는 그러면은 그 1,000만 명에서 이제 못 사는 분들은 그 다음 주에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삭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뭐 제가 여기서 산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만 밖에 못 산다는 건 아닐 거예요. 그거보다는 훨씬 높을 겁니다. 예, 이 마스크 구매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이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게 마스크 아닐까 싶은데요. 이 마스크 사기가 워낙 어려워지다 보니까 마스크 구매 오부제라고 하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제도까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이 마스크 사용 관련해서 말이죠.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청와대 직원들을 상대로 한 마스크 사용 지침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뭐 행동 요령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난 주말부터 완화돼서 지금 시행 중입니다. 좀 살펴보면은 출퇴근 시에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그리고 경내 이동 시 일반 근무 중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발언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비해서 경내 회의의 주요 발언자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사람들은 기존대로 마스크를 착용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진행이 된 지 벌써 40일이 훌쩍 넘어갔는데 그동안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마스크 사용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어떤 분들이 마스크를 써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혹시 두 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초반에는 이랬습니다. 분명히 정부의 이제 이야기가 손 잘 씻고 마스크만 잘 쓰고 다니면은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뒤로 가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어려워지니까 사실은 마스크를 꼭 뭐 써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들리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뛰어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었던 게 맞는 거죠. 제가 여기서 과학적으로 뭐 NF94가 좋고 80까지는 안 되고 그런 말을 할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커뮤니케이션의 전달 면에서는 안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예, 제가 드린 질문은 혹시 두 분은 이 마스크 사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는지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마스크 다 쓰라고 했고요. 요즘에는 TV 나와서 전문가분들이 아유 뭐 그냥 밀폐된 공간에서는 쓰고 오픈된 공간에서는 안 써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제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방송국 왔는데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버스랑 지하철에서도 마스크 쓰시고요. 손 잘 닦으세요. 마스크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안 쓰면 오히려 다른 분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죄인 예. 쳐다봅니다. 예. 지하철 탈 때요. 마스크 벗으려고 해도 다 마스크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쓴다라는 거는 이건 죄인 취급받습니다. 예. 제가 하여튼 전문가분들 말씀하셨던 걸 가만히 기억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외에서는 안 써도 된다. 이 공기가 공기가 이렇게 순환되는 곳에서는 안 써도 된다. 잘 통하는 곳에서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써야 되고 특히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분은 이 건강한 분들이 아니라 뭐 호흡기 감기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꼭 마스크를 써야 한다. 왜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그런데 지금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쓰는 것은 이 불안감의 반영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흡기 질환 때문에 우리나라가 되게 혼란스러웠던 때가 두 번 더 있었잖아요. 2009년도에 신종플루, 2015년도에 메르스. 그때도 호흡기 질환이었는데 이렇게 마스크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써라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지속적으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거죠.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 전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장성철 소장은 현 정부의 이 마스크 대응과 관련해서도 비판적인 생각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미래통합당에서는 마스크 구매 오부제 오늘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정세균 총리 조금 전에 이야기 들으셨죠? 미래통합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부터 실시하는 마스크 오부제 역시 시행 하루 전 갑자기 대리 구매가 가능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아직도 우왕좌왕, 갈팡질팡 헤매고 있습니다.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면은 그때 가서야 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호통 한번 치고 그러면 급히 수습책을 내놓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탁상공론 또 탁상행정에 갇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현장과 직접 소통하면서 현장 중심으로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예, 황교안 대표 이야기 들어보셨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보기에는 마스크 대책을 발표하면서부터는 여당은 마스크를 다 벗었고 그때만 해도 미래통합당은 마스크를 다 쓰고 회의를 했는데 오늘 황교안 대표도 보니까는 마스크를 안 쓰고 이야기를 하네요. 민성기 위원. 이제 뭐 마스크가 워낙 공급 물량이 딸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마스크를 쓰는 게 그런 게 소위 그 감염 대책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통합당 입장에서도 마스크는 다 쓰고 있지만 발언할 때는 좀 벗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의 입장이라는 거는 마스크 대책에 관한 한 정부가 너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불신을 너무 키웠다. 그게 큰 잘못이라는 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마스크 관련해서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럽습니다라고 하는 사과의 발언은 여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마스크 대책과 관련해서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과 발언도 있었나요? 어떻게 들어보질 못한 보세요? 것 같습니다. 뭐 마스크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반에 대통령이 2차례 사과한 적이 있고 홍남기 부총리도 사과한 적이 있죠. 예, 상당히 여러 차례 대책에 사과 발언이 관해서는 나왔죠. 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민심이 대단히 안 좋다는 것을 정부, 여당이 다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회의 그림은 혹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후반부부터 아예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어떤지 한번 그림을 볼까요? 선대위 회의가 있는데 이낙연 전 총리는 아예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들어왔고 이해찬 대표는 마스크 쓰고 들어왔다가 자리에 앉아서는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연하게 대비가 되죠.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회의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비교해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붙여도 될까요? 예. 지금 선거 시즌이지 않습니까? 의원들하고 후보들이 되게 곤혹스러워해요. 그러니까 특히 여권에서는 가급적 마스크 안 쓰는 모습을 보여라라고 해서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마스크 쓰지 않고 선거운동 진행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후보자라는 사람들은 사람을 제일 많이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 그러니까 뭐랄까 잠재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다가와가지고 인사하려고 하면 유권자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예비 후보들 또 공천을 받은 후보들도 거의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서서 일종의 선거운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찾아가서 악수하고 그러는 건 요즘 좀 자제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도 이제 뭐 가까운 당원들이라든지 이런 쪽은 가죠. 갈 수밖에 없죠. 장성철 소장님도 대부분의 후보들이 지하철역에 서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큰 뭐 판넬 같은 거 앞뒤로 붙여가지고 인사를 하고요. 계속 그렇게만 하고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이제 살균 통 갖고 다니면서 방역하는 그런 걸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 운동의 모습도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도대체 언제쯤 진정이 될까? 정말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 정부 당국자들이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 한 이야기가 오늘 참 기사에 많이 나왔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오늘 아침에 또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인지 여러분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하루 500명 넘게 발생하던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감소했습니다.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의 진단검사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가파르게 치솟던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수용할 병상과 생활치료센터가 상당수 확보되면서 문제 해결에 단초도 마련했습니다. 아직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내 조만간 변곡점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방역 관리 체계는 이후에도 효과적으로 상황을 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한국의 환자 수가 많은 것은 월등한 진단검사 역량과 철저한 역학조사 등 방역 역량의 우수성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존의 방역 관리 체계의 한계를 넘어 개방성과 참여에 입각한 새로운 방역 관리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지만 이를 잘 극복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이자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정세균 총리의 발언은 어쨌든 어제 시점까지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고 오늘 봤더니 나흘 연속 감소세를 분명히 보이고 있긴 합니다. 조만간 변곡점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이 보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신규 확진자 수에 근거해서 그런 전망을 내놓았는데 조만간 변곡점을 만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그거는 어쨌든 간에 현재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다만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코로나19 사태의 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이 우리나라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이자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민성희 의원, 네. 전문가들이 박능우 장관 이야기에 반응을 했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너무 자화자찬이 심하다 이런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 사태가 좀 가라앉은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학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평가를 해보면 각 나라의 방역 정책이 어느 부분이 잘 됐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이런 게 나올 텐데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을 텐데 너무 일찍 얘기하는 것 같다. 지금은 방역에 지금 집중해야 될 텐데 자화자찬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비판이었습니다. 예, 이재갑 교수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도 여러 차례 출연하셨고 아마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참 손꼽을 만한 전문가에 들어가는데 이재갑 교수가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발언이겠지만 상황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우리 방역 체계의 우수성은 한두 달 지난 후에 평가받을 내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아직도 환자와 사망자가 계속 나오는데 현 시점에서 정부가 자화자찬식 발언을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일단은 박능우 장관의 발언에 전문가들이 상당히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네요. 지금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나도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는 5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모범 사례이자 세계적인 표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러면 정부에 감사해야 합니까? 저는 중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중국 언론에서는요. 시진핑 주석은 재난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도자다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답니다. 관영 매체들이겠죠? 네. 예. 거기에 댓글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토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댓글이 있답니다. 저도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저러한 자화자찬 발언에 다른 생각을 갖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태곤 시장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 정부 내지 이런 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제일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네. 아니겠습니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잘 되고 있다. 뭐 걱정 마시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총리 이야기가 나올 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서울과 경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할 때 더 신뢰가 가고 믿을 수 있고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에 많은 국민들이 믿고 그것을 신뢰하겠죠. 이 박능호 장관,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다라고 국회에서 답변한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았었는데 어제 브리핑 과정에서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마무리되고 나서 그때 할 일이다. 박능호 장관 얘기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정부 대응의 잘잘못을 따지고 평가하기보다는 어쨌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각 당의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그리고 국민의당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며 일상의 많은 불편을 견디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공동체와 이웃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이 일단 주춤해졌습니다. 돌발 사태가 다시 생기지 않는다면 신규 확진자보다 퇴원자가 더 많아지고 잔류 환자보다 완치자가 더 많아지는 날이 차례로 다가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코로나 전쟁에서 우리는 곧 이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 한 번 국민의 염장을 질렀습니다. 환자 수가 많은 건 방역 역량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봉쇄하거나 격리하는 것은 최초 유입 시기를 늦출 뿐 확산을 막기는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면 유입원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무능한 박능호 장관은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여야 주요 정당의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성기 위원, 여당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우리가 정말 대응을 잘해서 국민에게 확신을 심어주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고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정부의 대응에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또 부각시키려 하는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빨리 가라앉히는데 지금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실책을 좀 부각시키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주력하는 양상입니다. 윤태곤 시장이 보기에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예상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게 이번 총선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크게 영향 미치죠. 제가 뭐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하나 예측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지금 이제 3월 10일쯤 됐지 않습니까? 한 달 40일 정도 남았네요. 다음 달에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갈 거예요. 경제 상황. 지금 이제 당장의 감염 문제 때문에 뒷전으로 보이고 있는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게 대기업이 수출이 잘 되고 잘못되고의 문제도 있지만은 거의 한계에 다다른 이제 취약계층 그리고 좀 취약계층보다는 조금 나은 형편에 계시던 분들이 일자리가 끊겨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많이 주목을 받고 있을 겁니다. 예, 장성철 소장은 코로나19가 국회의원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여당의 악재죠. 어쨌든 이 정부는 과거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신종플루, 메르스와 같은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고 대응하겠다라고 수없이 약속을 했는데 그때보다 상황은 좀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정권이 국정 운영을 담당할 능력이 있는 것이냐, 이 정권이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판단과 심판이 이번 선거 때 나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야권에는 일종의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을 선거의 유불리로 따져서 말씀드린다라는 거 참 고통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지금 말씀을 어쨌든 여권에는 악재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선거에서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19를 정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국민들이 정말 그대로 심판할 거다 이런 생각은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이럴 거예요. 여당에 대해 가지고 못마땅한 한점이 많은데 야당이 이거 가지고 신났다. 뭐 조금 더 가라. 라는 식으로 보인다면은 그 심판이 거꾸로 돌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책임과 역할은 지금 정부가 맡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 잘잘못은 이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 냉철하게 따져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코로나19와 관련한 각 당의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도 들려드린다고 하면서 국민의당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민의당 안철수 전 의원 지금 대구에서 계속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직접 환자들을 접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안철수 전 의원이 경험한 이야기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아주머니 환자분께 어디가 불편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전장이라고 생각해서 더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그게 아니라 어제 제 남편이 죽었어요. 같은 병에 걸린 후 서로 다른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제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 이후로 계속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한동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 그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살체를 파정해버리면 다시 남편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병이 낫지 않아 장례식에 참석할 수도 없는 이 기막힌 상황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안철수 전 의원이 직접 진료를 하던 도중에 들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뭐 저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현재 대구 경북의 상황을 미뤄 짐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민성기 의원. 뭐 안철수 대표가 지금 대구에서 그 의사로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자들 그리고 유가족들의 그런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국민한테 알리고 싶어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런 사례를 든 것 같고요. 지금 그 감염자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화장을 원칙으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런데 참 부부인데 평생을 해로한 부부인데 같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느 한 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면 또 다른 분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서 자가격리가 되고 저렇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화장을 권고하고 그래서 화장이 이루어지면 장례식에 그 배우자는 갈 수가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사실은 이 부분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별로 생각을 못 해봤을 건데 정말 지금 대구 경북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윤태곤 시장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금 있으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다른 것들에 대한 것들이 눈에 띌 수 있다. 그 제가 경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학교 교육, 보육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참 먹먹한 현실인데 해결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치료받으신 분이 배우자의 장례식장에 참석해가지고 문상을 받고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니까요. 예. 저도 SNS에서 그런 글을 봤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때가 때인지라 많은 분들한테 알리지도 않았고 또 오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잘 치렀고 잘 모셨고 저는 이제부터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왜냐? 대구에서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성이라도 표현할 생각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SNS에 참 많은 분들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겪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 계시는 시민들과 주민들께서 무척 당황스럽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요. 온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정말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응원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태곤 실장이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지금 사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박멸하고 퇴치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제라고 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의 소비 심리, 경기 모든 게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경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그럼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소비 심리가 살아나느냐, 1% 성장도 어렵다 이런 관측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 여당 그리고 뭐 정치권 여야 할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첫 번째는 이제 내일 모레서부터 추경안 심사가 들어옵니다. 네. 이런 추경안 심사서부터 시작해서 그럼 국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정략을 떠나서 총체적으로 좀 협력할 그럴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정부가 밝힌 11조 7천억 원 규모로는 국내 총생산 GDP에 미치는 효과가 0.2% 정도에 그칠 것이다. 따라서 추경 예산안의 규모가 지금으로 그대로 편성된다면 역부족이다. 더 확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기업을 대표하는 대한상의회 회장이 추경 예산의 규모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어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요. 메르스라든지 과거 신종플루가 있었을 때는 상황이 이렇게 멈춰지고 난 다음에는 소비라든지 투자에 대한 것은 급속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빨리 따라잡았고 오히려 더 나아진 곳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까지 버틸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문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휴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그리고 학교도 지금 다 문 닫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월급이 나오는데 거기 하루하루 일해서 그 수당식으로 받는 공무 노동자들은 무급인 상황이거든요. 예. 휴업 수당도 못 받고 있고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추경의 방향도 뭐 자동차 사면은 깎아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쪽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편적인 재난 수당을 주는 쪽으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장사철 소장님 제가 좀 이따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구상을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세상에 내놓았는데 공개적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국민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지급하자라고 제안한 김경수 경남지사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코로나 재난 상황으로 인해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제안합니다. 내수시장을 가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같은 생각입니까, 민성희 의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원래 그 소신으로 일찍서부터 얘기해오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재난 대비 그 재난 기본소득 그 주는 거에 대해서도 이재명 지사도 일찌감치 그런 의견을 내놓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민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은 예산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김경수 경남지사가 51조 원 얘기했습니까? 대충 뭐 곱하기 하면 나오는 거니까요. 대충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51조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는데 발표 내용을 보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건 덧붙인 게 있어요. 지금 행정 비용이 필요하니까 다 주고 회수는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다. 상위 말하자면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곧바로 세금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내년에 반드시 세금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액수가 8조 원, 9조 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내놨는데 장사철 소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빚으로 국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나눠준다라는 것 자체가 선거를 앞둔 포퓰리스성, 선심성, 현금 복지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누가 갚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미래 세대가 갚는
그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윤태곤 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회수하된다고 하셨는데 정부에서 작년에 좀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그러한 분위를 가리려고 했을 때 3천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못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정부가 계속 이 추경 11.7조 원에 관한 추경도 포퓰리즘입니다. 아동수당을 받는 분들에게 2조 원의 상품권을 준다고 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3조 원어치 더 발행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코로나 극복이 됩니까?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는요, 2.3조 원밖에 안 써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그다음에 중소기업, 거기에 대출, 운영자금이 1.7조 원밖에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추경이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눠주자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대출이 이제 1.7조인데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은 대출 더 해줄 때냐, 있는 빚도 못 갚는데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좀 장성철 소장님한테 제 개인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유한국당, 아니 미래통합당 그럼 이건 아닌데 우리는 이런 대안이 있다라고 내놔야죠. 미래통합당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는 재난수당에 대해 가지고 가자라는 걸로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만나봤더니요. 보통 지금 보름씩 다 무급휴직 보낸대요. 운영자금이 없어서, 주 월급이 없어서. 그 돈이 필요하답니다. 그 돈을 제발 좀 대출을 해줬으면 좋겠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분들의 현실적인 목소리예요. 지금 국민들에게 100만 원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분들한테만 주고 윤태곤 시장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고 장석철 소장은 빚잔치다라고 비판적인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다른 정당들, 다른 야당들의 반응 한번 볼까요? 정의당은 대구 경북에 국한해서 한번 먼저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놨고요. 미래통합당은 장성철 소장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의당의 피해자 직접 지원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은 일단 대구 경북 지역에 한정해서 지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부는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5조 1천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하는 방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100만 원이면 51조 원이면 된다. 김경수 지사께서 재난기본소득을 언급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51조 원을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소위 김경수 KTX 등 정치적으로 예타 면제의 수혜를 받는 것에 익숙해진 것입니까? 제대로 된 행정가라면 타당성을 따져서 예산을 언급해야 됩니다. 선거 앞두고 나라 곳간을 열어서 배불리 먹고 말겠다는 겁니까?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 지자체 단체장들이 내놓은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정치권의 논란이 상당히 가열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앞으로 정부 여당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될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당의 태도를 봤을 때는 대구 경북 지역에 국한해서라도 일단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상황을 주영길의 뉴스브리핑에서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우리가 현재의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국민들께서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단합하면서 잘 협조해 주셨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아직 낙관은 건물입니다. 마스크 오브젤은 여러모로 불편하실 것입니다. 1인당 1주 이내의 분량이 부족한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감염병의 빠른 확산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구입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지만 아직 공급량이 부족한 데다 방역 현장과 의료진, 취약계층, 대구 경북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해 가면서 오부제를 운영해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넓게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가 현재의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국민들께서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단합하면서 잘 협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낙관은 금물입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주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석철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꼭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대통령께서 저번에 한번 저렇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말씀을 하셨다가 확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 더 긴장감을 갖고 좀 예방과 방역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태호 시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좀 낙관이 있지만은 되게 조심스러운 낙관이지 않습니까? 잘 된다가 아니라 잘 되면은 좋겠다라는 거니까요. 저 정도는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선거 이야기를 아예 안 하고 보내드리기가 좀 서운해서 말이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양산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단 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한 공천은 공천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막 한 막천이다. 황교안 대표가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 홍준표 전 대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입장문에서는요, 그 흐르는 맥락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어요. 나 김영호 공관위원장한테 이렇게 속았고 당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좀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잡아달라. 나를 양상을 해 공천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한 건데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은 안 한 모양입니다. 저 상황을 좀 더 황교안 대표의 반응을 보고 본인이 양산을로 나갈지 아니면은 대구로 나갈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고향은 안 갈 것 같습니까? 네, 고향 가기는 좀 명분이 없어 보이고요. 예. 왔다 갔다 한 모습에 고향 분들도 많이 실망을 했을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사정을 잘 알 테니까 출마할 걸로는 보십니까? 출마는 뭐 99% 한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대구냐, 양산을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 중심으로 무소속 연대 뭐 이런 아이디어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구 지역에서 컷오프 당한 의원분들이 홍준표 대표를 얼굴로 내세워서 무소속 연대를 만들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 쪽에서는 좀 거기에는 거리를 두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와 관련한 이야기 여러분께 해드렸고요.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